네, 안녕하세요. 도사한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거는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어떤 시료 채취 기구라든지 지역 채취라든지 아니면 유해인자별로 관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놓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 이상이다, 이하다, 이상인 경우에는 공학적 대책이라든지 관리적 대책을 통해서 근로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건강상의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언제 제정이 됐다 그랬죠? 요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고시가 1983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숙명군의 수은 중독 사건이 언제였죠? 그로부터 4년 뒤인 1987년이에요. 실제로 법은 제정이 됐지만 시행되고 나서도 사업장에서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었다라는 것을 또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가 뭐였죠? 한참 제조업이 부흥하고 산업화가 시작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건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나 아니면은 어디가 절단되는 사고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사고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어찌됐든 대응이나 대처가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공장에서, 그래서 예전에 노래 가사도 보면 미싱 공장 같은 데서 폐병을 많이 걸리잖아요. 미싱 공장에서 폐병, 그래서 막 피를 토하고. 저도 나이가 이제 86년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 겪었습니다, 사실. 예. 그냥 영화로 보고 노래 가사로 보고 이런 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지.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냥 이런 노래 가사만 봐도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먼지가 많고 뭐 중금속에다가 수은 같은 거, 뭐 소음도 있을 거고요. 화학 물질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가는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다쳤는지, 언제 질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주는 뭐 그 당시에 왕이었겠죠. 그래서 뭐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근로자는 내가 뭐 희귀병에 걸려 있나? 나만 아픈가?라고 느끼던 시대이기 때문에 왜 아픈지 왜 죽어가는지 몰랐겠죠. 단적으로 문성명군의 수은 중독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때도 항상 신문 일면에 뭐 산재 사고 이런 것들이 뉴스로 많이 났나 봐요. 또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고, 또 여성 근로자라든지 신체가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하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느끼는 아픔과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아픔과 나보다 허약한 사람이 느끼는 아픔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프는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질병이나 사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도 차이가 있고 공정마다 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이죠. 그러면 사업장에 들어가서 작업장이 얼마나 유해하고 위험한지, 또는 노출되는 기준들은 없는지, 사업주는 법을 잘 지켜가면서 업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취를 하고요. 시료로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노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 노출 기준 또는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수치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개선을 하고, 개선해서 근로자들이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작업 환경 측정입니다. 그럼 작업 환경 측정은 여기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해야겠죠? 유해인자의 뭐 노출 기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또 허용 기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기준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측정할 건데 하는 법적 기준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해인자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건데, 그래서 분류 기준이 또 나와요. 분류 기준. 분류 기준은 뭐 간단합니다.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생물학적 인자. 그래서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보면 관리 대상 유해물질 해가지고 한 200 몇 종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화학적 인자라는 거는 금속이라든지 유기용제, 뭐 산, 알칼리, 그리고 증기, 가스, 분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 물리적 인자는 우리가 고통받는 거, 소음, 진동, 춥고 따뜻하고, 춥고 뜨겁고, 저고온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리고 뭐 방사선까지가 물리적 인자에 해당이 되고요. 생물학적 인자는 뭐 병원균이라든지 박테리아, 미생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유해 인자를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럼 이 노출 기준이 나오겠죠. 노출 기준 좀 옮겨 보겠습니다. 쓸 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장판 지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출 기준은 TWA라는 게 있고요, STEL이라는 게 있고 CA라는 게 있습니다. 실링이라는. 그래서 TWA는 뭐냐면 시간 가중 평균이에요. 시간 가중 평균. 그래서 시간, 우리가 근로하는 시간 8시간 중에 얼마큼 노출됐는데, 노출, 이게 이제 TWA고, STL은 보통 이제 15분 동안 1일 4회 이상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에요. C는 잠시도, 단 한순간도 초과돼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TWA는 우리가 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유해 물질일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STEL이나 C는 거의 허용 금지, 제조 금지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방사선 이런 거. C 같은 경우에 방사선은 잠시 잠깐도 쐬면은 안 되죠. 그런 거 측정할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언제 측정할 거냐 그러면 6개월에 1회 측정할 거냐, 2달마다 1회 측정할 거냐, 상시 측정할 거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누굴 측정해야 돼요? 누구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라는 사람은 현장에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내려갑니다. B라는 사람은 현장에 거의 뚝박이에요. 누굴 기준으로 측정해야 될까? 이 사람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겠죠.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하러 오시면 이렇게 X반도에다가 이 앞에 시료 채취통이 있어요. 호흡기 쪽에 사람의 얼굴, 여기 숨 쉬는데 콧구멍, 여기 앞에 이 시료 채취통을 최대한 가깝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동선이라든지 작업하는 내내 측정을 하기 때문에 뭐가 위험한지 미리 측정을 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정된 거 시료를 들고 어디로 가요? 실험실로 가겠죠. 가서 측정 도구를 통해서, 실험기구죠. 실험실에 가니까 실험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실험기구를 통해서 뭐 여가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활성탄관, 실리카 결관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시료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결과 보고.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에 이제 설명회 같은 거 개최하면 근로자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법령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셔야 됩니다. 예.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측정 분석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실험 기구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는 보통 책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엄청 두꺼워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시험에 빈출되는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뭐 작업 환경 측정이래 이러면서 이제 대충 뭐 외우라는 것만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게 되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섞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요거는 한번 적어두세요. 옆에 공간 있으면. 밑에 또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쭉쭉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건 한번 적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벌써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직 뭐 어려운 거 안 왔습니다. 이번엔 또 재밌어요.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자, 허용 기준 보겠습니다. 정의. 거의 모든 근로자가 건강상의 장애를 받지 않고 매일 반복하여 노출될 수 있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의 농도 또는 물리적 인자의 강도. 모든 근로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만 견뎌내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약한 사람들도 다 챙겨가면서 우리 삶 속에 녹아서 같이 근로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 거죠. 자, 2번 노출 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 각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 기준으로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 상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2종이라고 그러잖아요. 2종. 2종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다른 게 2개인 거죠. 그럼 뭐예요? 2. 요게 상가작용입니다. 그래서 1에 대한 해로운 효과가 있을 거고 요 1에 대한 해로운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더 위험한 물질으로 유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 증가된다는 게 중요해요. 상가작용으로 인한 증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출 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 강도, 온열 조건, 이상 기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반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함. 그래서 실제 가서 측정을 하는 게 왜 그래요? 강도가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고 온열 조건도 다를 수 있고 이상 기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반 요인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자, 감수성 나옵니다. 감수성은 개인 차이가 있어 노출 기준 이하에서도 직업성 질병의 이완됨으로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용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허약한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정한 노출 기준은 안 넘었지만 높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갑자기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직업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그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정확히 적혀 있는 겁니다. 작업장애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기준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이 할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노출 기준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령, 규칙 및 보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노출 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이 있었고요. 자,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아기에서는 노출 기준 TLV를 준용한다. 우리나라는 누굴 준용한다는 거예요? 전문가 협의회 아기TV. 그나마 쉬운 거라서 다행입니다. 아기가 이제 그 화투 전문가잖아요. 산업이상 전문가 협의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물질이 이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상가작용을 적용해야 한다. 혼합된 경우, 혼재하는 경우. 우리 건설도 혼재 작업이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혼재 작업. 그래서 안전 보건 조정자라는 사람 한 명을 더 두게 되어 있죠. 혼재된 거는 무조건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용 기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TWA, STEL,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TWA는 1일 8시간 또는 일주일 40시간 동안에 노출되는 평균 농도예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 하겠죠. 8시간 분의 측정 농도 곱하기 발생 시간 T 더하기 뭐 C2 더하기 T2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나눠요? 8시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40시간으로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게 TWA다. 거의 모든 근로자가 1일 8시간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 가능한 농도로 정해놨습니다. 장시간 작업하여도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관리 지표이자 노출 기준이 설정된 모든 물질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만성적인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해서 이 계산식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 가중 평균 허용 기준은 8시간으로 나눠버린다. 총 노출된 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요 식도 좀 중요하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단기간 허용 기준 STEL은 근로자가 작업 능률 저하를 초래할 정도의 마취를 일으키지 않고 단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농도. 15분 이상, 15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15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정도를 STEL로 더 빡세게 관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단기간 허용 기준이잖아요. 급성 독성 물질의 노출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에서 TWA가 기준치 이하여도 15분 동안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일 4일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반복 노출 시에는 1시간 간격이 필요하답니다. 다음 천정값 허용 기준 C 보겠습니다. 천정값이라는 건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절대로 단 한 번도 한 번이라도 노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고 허용 기준을 의미하고요. 1일 작업 시간에 잠시도 초과돼서는 안 되는 기준. 노출 시 즉각적인 비가역적 반응이 나타나는 물질에 적용을 하고요. 허용 기준 앞에 C를 붙여서 표시한다. 그래서 허용 기준 앞에 C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에는 근처에도 가시면 안 돼요. 자주성 가스나 독작용이 빠른 물질에 적용이 되고요. STEL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중복되는 것 자체가 말의 옆에가 안 맞잖아요. 단기간 허용은 가능하지만 한 번도 허용되지 않아.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겹치지 않는 게 적용이 된다. 실제로 순간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약 15분간 측정한다고 합니다. 순간 농도는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15분 동안에는 측정은 하지만 일반 근로자는 단 한순간이라도 노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이 표가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익히고 넘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뭐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으로는 상가작용 1 더하기 1은 2다. 그리고 상승작용 각 단일 물질에, 이건 단일 물질이에요. 노출되었을 때 독성보다 훨씬 독성이 커짐. 그래서 2 더하기 3이 갑자기 20이 돼버리죠. 이게 뭐예요? 상승작용. 상승된다. 잠재작용,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물질이 원래는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독성과 복합 노출되었을 때 독성이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0은 10이 돼버리죠. 그게 보다 잠재작용, 가승작용이라고 합니다. 가승. 기량작용은 두 가지 화물이 함께 있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화된다라고 하죠. 강산에 강염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둘 다 강하니까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pH가 중화된다. 중성을 띈다. 이렇게 낮아지면서 오히려 안전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물질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저하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자, 혼합물은 뭐 쉽죠.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 혼재하는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에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에 서로 다른 부위에 적용한다. 하나는 생식기에 작용하고 하나는 뭐 스킨에 해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유해 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 기준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자, T는 화학물질 각각의 노출 기준. T1이라는 화학물질의 측정치 더하기 T2라는 화학물질의 측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자, 다음 노출 기준과 양 반응 관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부터 볼게요. 양. 동물 실험인 경우가 있고 역학조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인 경우에는 그냥 실험에 투여된 물질의 양을 높여가면서 또는 낮춰가면서 이런 걸 의미하고요. 역학조사인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노출된 유해인자의 양을 말합니다. 좀 다르죠? 노출이 된 유해인자의 양을 의미해요. 역학조사는. 그게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반응은 노출된 유해인자의 양에 따라서 대상자가 나타나는 뭐 생리적, 독성적, 의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아니 노출 기준, 허용 기준을 넘어선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내가 노출이 됐는데 이게 생리적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독성으로 긴급 독성으로 해서 픽 쓰러질 수도 있고 개거품 물면서 이런 대상자 환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반응이 왔다. 리액션. 그죠? 리스폰스라고 하네요. 여기는. 그래서 반응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민감한 변화에서부터 사망까지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양과 반응의 관계에서 유해 요인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장애의 정도도 높아지죠.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회복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양을 높여버리니까 정상 기능은 유지가 가능한 위치까지 왔다가 그걸 넘어서게 되면 조절 기능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조절 기능에. 한계치를 넘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장 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넘어와서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용어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거의 모든 거예요. 보면 유기화합물 14종, 114종, 금속류 24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 15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 가공류 1종, 그리고 물리적 인자 2종, 분진 7종,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 해로운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그래서 화학종에는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류, 그리고 허가 대상, 금속 가공류. 물리적 인자에는 두 종밖에 없는데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80dB 이상의 소음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규칙 558조에 따른 고열 두 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소음 나오니까 좀 긴장하셔야 돼요. 작업 환경 측정에서 나오는 기준이 뭐예요? 8시간 80dB 이상 소음. 그럼 우리 기준규칙상의 소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소음 작업이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8시간 기준 85dB이다. 강렬하는요? 8시간 기준 90dB이다. 이게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물리적 인자에 해당하는 소음 유해 인자는 8시간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을 물리적 인자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80dB 이상 8시간 동안 넘는 사업장은 뭐 해야 돼요?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이건 작업 환경 측정 기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준규칙상의 소음 작업이라는 거는 소음 작업 8시간 85dB이 기준이고요. 강렬한 소음 작업은 8시간 90dB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설명드릴 때 소음 작업 안에 강렬한 소음 작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시간 90데시벨은 소음 작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다라고 지금 그 공단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과 기준 규칙상의 소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는 80데시벨이었는데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분진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광물선 분진, 분진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곡물, 그리고 면, 목재, 성면, 용접 흉, 그리고 마지막이 유리 섬유입니다. 적어두세요, 옆에다. 그 밖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고요. 그리고 화학적 인자에는 굉장히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4종이니까. 이 화학적 인자에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유기화합물 구분, 금속 구분, 산알칼리류, 허가대상, 금속 가공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거든요. 자, 유기화합물에는 글루타르 알데히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법령 사이트 들어가셔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비슷한 게 많나요? 글루타르 알데히드만 기억이고요. 저는 기억 니은 순으로 외웠거든요.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기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 그래서 한 개인 건 좀 외우자. 글루타르 알데히드 그리고 뭐 니트로 들어가는 것들 있고요. 그리고 디메틸, 아민 뭐 이런 것들, 디메틸, 디에틸 이런 것들, 그리고 일사디옥산, 디클로로 벤젠, 메탄, 디클로로 에탄, 디클로로 에틸렌, 프로판, 뭐 플루오로 메탄, 벤젠 그리고 메탄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 기억 니은 순으로 돼 있으니까 쭉 읽으면은 대충 느낌 와요. 대충 이런 게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요. 요게 보다 유기화합물. 그래서 아예 안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만 눈으로 이렇게 스르륵 내려봐도 가나다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속류 24중 금속류는 노래 부르면서 외워야죠. 뭐 구리, 납 뭐 이렇게 해서 쭈르르르 있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앞 글자 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면 이건 금속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백금, 산화 마그네슘, 아연, 철, 셀레늄, 수은, 안티몬, 알루미늄, 오산화 바나듐, 요오드, 인듐, 은, 이산화 티타늄 이렇게 요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끝말잇기 할 때 예, 좋겠네요. 뭐 텅스텐, 크롬, 코발트, 카드뮴 이런 거는 알잖아요, 금속류.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이런 게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산 및 알카리류, 요 산 및 알카리류는 무슨 산 이런 것들이죠. 뭐 개미산, 가산화수소, 뭐 초산,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거, 인산, 질산, 초산, 무슨 산으로 끝나는 거, 황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산 알칼리류에 포함이 되고 화학적 인자다. 그리고 가스 상태 물질류, 뭐 염소, 오존, 암모니아, 시아나수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이런 가스 상태도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이산화황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신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허가 대상은 뭐였어요? 또 소름 돋네. 허가 대상 뭐였어요? 노래 부르면서 외웠잖아요. 아디아디클, 베트비염, 콜타르피치, 크톨황. 요게 이제 허가 대상입니다. 요거 잊으면 안 돼요. 노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뭔지 알고 계셔야지.
화학적 인자의 허가 대상 물질이다. 그리고 금속 가공류는 한 종입니다. 한 종. 요거 하나예요. 얘는 아디아디클. 얘는 무슨 산으로 끝나는 거. 얘는 무슨 뮴 이런 걸로 끝나는 거. 금속. 나머지는 유기화합물인데 이건 한번 눈대중으로 한 3-4번 정도 보시면 익숙해집니다. 뭐 디아닌, 시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물리적에는 뭐였어요? 소음과 고열입니다.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소음과 고열. 분진은 광물성 분진, 곡물, 면, 목재, 성면, 용접, 띬, 유리섬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앞글자로 외우세요.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광곡면, 목석, 용류. 광곡면, 목석, 용류. 광곡면, 목석, 용류. 좀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하면 유광용 면이 가운데로 오는 게 좋은데 여기 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요? 유광용 면 석공목 이렇게 외우시든지 발음이 쉬운 대로 외우시든지 뭐 편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한 문제가 되게 소중해요. 기업진단지도는. 근데 이걸 봐서 맞출 수 있는 거면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출처가 명백한 거고 근거가 있는 건데 오히려 경영학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 나오면은 진짜 손도 못 대요. 또 계산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1차 시험이 막 합격하신 분들은 쉽다 하는데 그 합격하신 분들 얘기죠. 이 합격이라는 거는 잘 찍어도 합격할 수 있는 게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맞출 수 있게 공부를 좀 하자. 아시겠죠? 자, 작업 환경 측정 제외 대상 작업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임시 작업이겠죠? 단시간 작업. 뭐 잠깐 하고 갔는데 작업 환경 측정은 6개월에 1회 실시하는데 그죠? 어디 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근데 또 중요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한 하루를 일하든 30분이라든 1시간이라든 해라. 허가 대상 유해 물질과 특별 관리 물질들은 어떻게 해요? 작업 환경 측정해야 한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은 작업장. 그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관한 작업 환경 측정만 해당됨.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그 분진 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에는 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 측정만 해당한다. 그 밖에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그렇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순수 한번 볼게요. 예비 조사를 합니다. 그 사업장에 어떤 물질 사용하세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위에도 평가에 의한 측정 전략을 수립하고요. 이걸 사람한테 측정을 하게 할 건지 지역으로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겠죠. 그 측정 기구에 보정을 해야겠죠. 측정 열심히 했는데 그게 보정이 안 돼가지고 오류치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 되고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하고 측정 기구를 또 보정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시료의 운반 및 실험실에 제출하고요. 실험실에서 분석 및 자료를 처리하고 노출 평가를 한다. 뭐 양호, 미흡 뭐 이런 거겠죠. 그 예비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순서가 중요하지 뭐 예비조사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시료 채취 방법이 좀 더 중요합니다. 채취 위치 및 측정 대상에 따른 구분에서 개인 시료가 있고 지력 시료가 있습니다. 개인 시료는 채취기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X반도에 호흡기에 붙은 거 가스, 증기, 띬, 미스트 등을 근로자 호흡 위치 중심으로 반경 30cm 반구해서 채취하는 거. 지역 시료는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띬,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정상 작업 위치
또는 작업 행동 범위의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하지 말고 호흡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좀 더 정확하겠죠. 지역시료 채취 적용을 하는 경우는 유해물질의 오염원이 확실하지 않고 환기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인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특정 공정의 계절별 농도 변화 및 공정의 주기별 농도 변화를 확인하는 경우, 농도 변화 확인, 유해인자의 배경 농도와 시간별 변화 등을 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인시료 채취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지역시료 채취가 가능한 경우 이거를 따로 알고 계신 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작업 환경 시료 채취 근로자 수, 이것도 중요합니다. 문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해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렇죠? 굳이 1명이 작업하는데 2명 내려가세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명만 측정하면 되겠다. 네, 2명 이상한테 동시에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동일 작업 근로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최대 20명인 거죠. 10명 이하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2명. 10명 초과하게 되면 5명당 1명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100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20명. 자,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단위 작업 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 측정해야 함. 단위 작업 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평방미터마다 1개 이상 추가로 측정함. 그래서 작업장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50평방미터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30마다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라. 자, 표시 단위 보겠습니다. 가스 및 증기는 뭐라고 했어요? ppm. 분진 및 미스트는 미리그램 퍼 미터 3승. 미터 3승은 최적입니다. 부피. 다 아시죠? 한번 잘난 척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또 여기가 1이니까 1m 하면은 뭐예요? 곱하기 봐야 1m가 3개만 붙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공간, 최적, 부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분진 몇 g이나 들어있냐? 분진은 가루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그람 수를 잴 수 있죠. 가스는 ppm 단위를 쓰는데 그람으로 측정이 안 되죠. 가스 3g 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측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산을 거쳐서 이 ppm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1몰당 뭐 얼마 뭐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 거예요. 성면은 개수로 셉니다. 성면 내화성 세라믹 섬유 노출 기준은 센티미터당 좀 작겠죠? 여기 요 1cm 안에 몇 개 있어? 여기 뭐예요? 성면. 그리고 고온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는 뭐였어요? 습구, 흑구 온도 지수 WBGT. 그래서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5개에는 건구 온도를 추가했었다. 그리고 옥내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 습구랑 흑구 2가지만 했었고 수치는 이런 식으로 변하더라. 이거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노출 기준 종류별 측정 시간 가중 평균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은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작업 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서 6시간 이상 분리 측정해야 한다. 단시간 노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회 15분간 측정을 해야 되고요. 최고 노출 기준은 최고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하는 사람이 뭐 무조건 아니죠. 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음 수준의 측정. 그래서 소음 측정 기기는 소음 노출 측량기, 적분형 소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시 소음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소음 측정 기기가 뭐냐 하면 소음 들어가 있는 거 고르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크리테리아 90dB 기준으로 해서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5dB 법칙을 따른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 수준에 따른 1분 동안 횟수를 측정할 것. 1분 동안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니까 몇 번이나 이 120dB를 넘는지 측정하는 거겠죠. 소음계는 뭐 간단하죠.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뭐 이런 거 기자들이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 소음계지 뭐. 자, 다음 입자성 물질의 측정 및 분석 방법. 자, 성면, 광물성 분진, 용접 퓨움. 그 외 입자성 물질 다 뭘로 해요? 여과 채취 방법으로 합니다. 여과 채취. 이제 입자성 물질은 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 얇은 막, 여과막이라고 합니다. 여과막. 여과막 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 못 하겠죠? 엄청 미세하니까 막이. 그래서 그렇게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중량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중량 분석. 중량으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람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긁어서 모은 다음에 요걸로 이제 실험하는 거죠. 여과 채취, 중량 분석 방법. 자, 작업 환경 측정 및 분석 시 오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표준 기구는 1차 표준 기구와 2차 표준 기구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게 있다. 뭐 봐도 잘 모르시죠? 이거는 실험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밑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게 중요해요. 활성탄관으로 측정을 하는 거, 실리카겔관으로 측정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활성탄관은 탄소 함유 물질. 탄소가 뭐예요? C. 실링이 아니라 C. C가 들어간 거 탄소죠. 그래서 뭐 비극성류 유기용제, 각종 방향족 유기용제, 할로겐화 지방족 유기용제, 에스테르류, 알코올류, 에테르류, 케톤류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카겔관은 규산나트륨과 황산가의 반응에서 유도된 무정형 물질로 극성과 흡수성이 강함. 극성이 뭐예요? 마이너스 붙은 게 극성이죠. 그래서 양극성인지 음극성인지, 양으로 끌어당기는 놈인지 음으로 땡기는 놈인지. 대표적인 게 물이 있습니다. 물은 또 극성입니다. 그래서 뭐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극성이 큰 물질이에요. 여기 써있네요. 물, 알코올류, 알데하이드류, 케톤류, 에스테르류, 방황족, 탄화수소류, 올레핀류, 파라핀류. 와,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물질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딴다 그러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어렵다고?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그리고 가스상 물질의 분석 보겠습니다. 가스상 물질의 분석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요. 그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히트. 가열시키고 이 컬럼이라는 곳에서 분리를 시키고 검출기로 감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상태인 것들, 가스 상태인 물질이 이 크로마토그래피로 보통 분석을 합니다. 자, 입자상 물질 눈에 보이는 거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우리 마프로님이 작년과는 또 다르게 또 엄청 많은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막 여과지, PVC 막 여과지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음막 여과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음막 여과지에는 코크스 오븐 배출 물질과 콜타르 피치 휘발 물질 그리고 석영, 다행, 방향족, 탄화수소 요거는 뭐다? 음막. 콜 석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막 여과지는 PVC 막 여과지는 육각 크롬 PVC
육가크롬, 아연산 화합물, 유리구산, 그리고 막 여과지에는 뭐 원자흥강법에 의한 분석, 뭐 산에 의한 분석, 금속 성면 살충제 웬만한 거 다 됩니다. 막에는. 그래서 산업위생에서는 대부분 MC 막 여과지를 사용한다. 산에 쉽게 용해하고 가수분해되면 습식화가 되기 때문에 막 여과지를 사용을 하고요. 뭐 PVC 막 여과지는 흡수성이 낮기 때문에 분진의 중량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규산, 육가크롬, 아연산 화합물 이런 것들. 테프론은 열과 화학물질 압력 등에 강하기 때문에 고열 공정의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 또는 농약이나 알칼리성 먼지, 콜타르 피치 등을 분석할 때 사용을 하고요. 뉴클레오 플레는 성면, 전자 현미경 분석, 레이저 빔을 쏴서.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막 여과지, 섬유상 여과지 이런 것들이 있고, 채취 기구. 와,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넘어가는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다 적어주셨네. 요거는 외우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막 납, 니켈, 카드뮴 요 금속류는 뭘로 해요? 막 여과지. 요거 중요합니다. 분석은 뭘로 하는지 요거까지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세 개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쉬워서 안 낼 거예요. 근데 디메틸 포름 아미드 DMF는 뭐예요? 실리카겔관. 혼자 실리카겔관이네요. 하나. 그리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 요거는 태우는 거예요, 시료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열하고 태우는 거 해서 분석하는 거. 가스상 물질이겠네요. 보면 알아야 돼요. 요 CPPM이면 가스상 물질인 거. 그죠? 이건 뭐예요? 성면. 얘는 분진.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자상 물질. 근데 가스상 물질에서 DMF만 실리카겔관을 사용하더라. 그죠? 나머지 가스상 물질은 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로 실시를 하고요. 노말액산, 벤젠, 이브로모프로판, 트리클로로에틸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산업 위생에 관한 제 순서죠? 그건 다 뭘로 한다? 활성탄관. 노말, 벤젠, 이브로모포르판, 트리클로로에틸렌. 요건 다 활성탄관이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랑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열하고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래서 전문가랑 같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저 혼자 했으면 울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DMF만 실리카겔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면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거는 안 나오고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뭐 읽어보면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문제입니다. 와, 엄청 내용 많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론 공부한 게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현재 국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면서 물리적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뭐였어요? 소음, 고열이었죠? 2번. 이거를 그러니까 안 보고 가면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기준 TWA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 나오면 버리시죠 했는데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올해도 저는 버리는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표가 있어요. 이 표에 1년 번호 보세요. 488이라고 써 있으면 1번부터 적어도 488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뭘 낼 줄 알고 우리가 이걸 외워요. 이게 다 달라요. TWA가. 뭐 중요한 거 몇 개만 본다?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를 작업 환경 측정 분석 기술 지침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때 분석기기와 검출기기로 옳은 것은, 일단 암모니아는 뭐예요? 우리 화장실 가면 예전에 박하사탕 같이 생긴 거 소변기 안에 잔뜩 들어 있었잖아요. 그게 뭐야? 암모니아. 요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죠. 그게 뭐예요? 가스상 물질이에요. 이게 고체 탈취제인데, 그래서 고체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암모니아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 증발이 굉장히 잘 됩니다, 증발. 그래서 그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스물스물 냄새가 아주 그냥 화장실에 퍼져버리죠. 그런 기체가 계속 올라와서 화장실 전체에 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변기 냄새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완화시킨다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고체 상태로 있지만 사실 암모니아는 기체다, 가스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가스상 물질로 이온 결합력의 차이에 따라 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무기양이온과 음이온을 정성 정량화하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IC법이고, 이거 또 뭔지 몰라서 아마 다 틀렸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검출기를 통해 분석함. 저는 이거 아니야 하고 이거 썼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암모니아는 좀 특이한가 봅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고 전도도 검출기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암기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문제가 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와, 아주 살벌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정보물질의 표기 내용에 해당하는 물질은 시험 동물에게서는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자, 뭐였죠? 우리 발암성 체크하는 거 1A, 1B, 2가 있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1B에 해당하는 거 요거였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 이 발암성 물질의 표기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은 1B로 표기하므로,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731가지 중 발암성과 생식세포 변이 원성에 모두 1B에 해당하는 물질을 찾아야 된대요. 찾는 게 1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메틸 포름아미드는 생식 독성 1B는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스킨. 얘도 1B인데 스킨. 얘는 발암성 2네요. 부톡식 에탄올은 뭔가 좀 더 안전한가 봅니다. 얘도 근데 스킨이었다. 불화수소도 스킨. 액폭시 프로판은 발암성 1B이자 생식세포 변이원성. 그래서 이거 액폭시 프로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찾으라고 하니 굉장히 화가 나겠죠. 네. 와, 무슨 변태가 낸 것도 아니고 문제를. 저런 문제 나오면 우리 4번으로 찍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문제를 쭉 다 풀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있으면 보통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대부분 맞는 정답을 골랐겠죠.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요 7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가 잔뜩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번호 1번이 몇 개, 1번 정답이 몇 개 체크되어 있는지, 2번이 몇 개 체크되어 있는지, 3번이 몇 개, 4번 몇 개, 5번 몇 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거, 1번이 가장 적다 그러면 1번으로 쭉 미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의 정답 개수가 6개면 얘도 6개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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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놓은 시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시길 바랍니다. 또 저렇게 나오면. 왜냐면 떨어지면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붙기 위한 작전을 쓰고 가야 된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25년 또 여기서 문제가 나왔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 기준에서 용어 정의 및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노출 기준이란 유해 인자가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 뭐 미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또. 근데 용어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라고요. 미쳐버리겠죠. 자, 최고 노출 기준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한다. C는 뭐예요? 잠시라도. 맞습니다. 가스 및 증기의 노출 기준은 ppm이다. 맞죠? 노출 기준은 1일 작업 시간 동안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TWA, 단시간 노출 기준 STE, 최고 노출 기준 C로 표기한다. 맞습니다. 내화성 세라믹 섬유의 노출 기준은 표시 단위가 mg per 미터 3승인가요? 성면이랑 똑같았죠, 얘는? 정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였고요. 아까 이거 다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25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24년부터 문제가 쭉 나올 겁니다. 얼만큼 문제가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문제 직접 풀어보세요. 직접.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해설도 있고 어떤 거에서 출제되는지 또 나오지만 이 밑에 있는 해설을 좀 가리고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종이로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PDF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가 해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앉아야 되나? 여기 팔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뭔지 알죠? 여기 밑에 이렇게 다 가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직접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내가 부족한지 알고 계신 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작업 환경 측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에서 한 20% 내지 30%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부분이 약한지 파악하고 계셔야 좋습니다.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넘어오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